1920년대 초 전 세계는 투탕카멘 왕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1922년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서 젊은 파라오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금과 보석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언론은 파라오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죠. 하지만 사실이었을까요? 피라미드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유가 정말 고대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열었을 때 참석했던 조지 허버트 카르나본 백작은 무덤 발견 5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발굴을 후원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아서 코난 도일경이 등장합니다. 셜록 홈즈의 원작자인 영국 작가 아시죠? 그는 사악한 정령이 탐험가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죠. 농담이었겠죠? 불행히도 아니었어요. 모든 이집트 학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신문은 파라오의 저주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입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열었던 고고학자는 발견 후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 언론은 또다시 저주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과학에는 분명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설명은 바로 곰팡이였습니다. 해로운 곰팡이인 아스퍼길러스는 밀폐된 무덤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흡입하면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높아요. 오늘날 의사들은 이것이 한 세기 전 불행한 탐험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종류의 곰팡이가 곡물에서 특히 잘 자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는 생곡과 빵으로 가득 찬 바구니 형태의 재물이 가득했어요. 연구원들은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 다른 종류의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죠. 썩은 유기물은 위험해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세요. 냉장고에 남은 음식은 3, 4일만 지나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질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물이나 공기 중의 습기에 노출되면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집트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동네에 있는 버려진 건물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 조각이 젖어서 마를 방법이 없으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곰팡이부터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까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썩은 목재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해요. 기둥과 바닥 모두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쉽게 발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파라오 시대 이후 건축자재는 변했고 위험 요소도 변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 중 하나가 성면이에요.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주택 단열재에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난방부터 방음재까지 모든 곳에 성면이 사용되었죠. 이 극세사 섬유는 뛰어난 단열 기능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1989년 성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영국도 10년 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면이 손상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성면 섬유를 흡입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버려진 건물은 이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 위험을 아시겠죠?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는 납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납 배관을 사용하여 샘물을 집으로 공급했어요. 또한 납으로 된 그릇에 요리를 했는데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납과 물은 부식이라는 문제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고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당국은 1986년에야 납 배관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7%가 여전히 납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중독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건축업자들은 납 페인트를 사용하여 목공예품을 코팅했어요. 버려진 건물에서는 이 납 코팅이 오래전에 벗겨졌습니다. 문과 창문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이 납 먼지를 일으켜서 흡입하게 되죠. 먼지 입자는 적어도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일산화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스는 색이 없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냄새가 없기 때문에 맡을 수도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가스는 보통 어떻게 누출될까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건물은 유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을 탐험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끔찍한 두통을 느낄 수 있어요.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 중 덜 심각한 일부 증상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보일러가 수년간 방치된 후 마침내 고장나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실내 공기질의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산소 농도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산소 농도가 8시간 동안 0.3%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문과 창문이 테이프로 밀봉된 방에서요. 따라서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감소가 더 적습니다. 산소가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것은 인간 호흡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CO2를 내뿜습니다. CO2를 폐가스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낡은 건물 안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피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명확한 사고 능력을 떨어뜨려요. 하버드의 연구원들은 2016년에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직장인들에게 6일 연속으로 출근해 문제 해결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연구진은 모의 사무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서서히 높였습니다. 동일한 테스트의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이산화탄소 수치는 분명히 직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스트는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진행되었어요. 방문자가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하는 무너져가는 건물 안이 아니라 말이죠. 방문자라는 말은 무단 침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단 침입은 미국에서 범죄 행위예요. 이는 사유지와 공공재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5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 울타리를 뛰어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내부에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건물 안에 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혹시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쥐를 본다면 깜짝 놀라겠지만 불쌍한 쥐도 겁에 질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물 수도 있어요. 쥐가 옮기는 질병의 목록은 꽤 깁니다. 하지만 설치류의 이빨은 다른 형태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빨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쥐는 이빨이 지나치게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갉아먹어야 해요. 새벽 1시에 배가 고팠던 적이 있다면 그 기분을 아실 거예요. 설치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전선입니다. 버려진 건물에는 전선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배선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1984년 이전에 세워진 구조물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루미늄 전선은 구리 전선보다 불이 붙을 확률이 55배나 높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구리가 표준이에요. 낡은 건물에서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깜빡이는 조명,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거나 연기 냄새가 나는 경우, 그리고 접지 케이블이 감전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접지 케이블은 1960년대에야 표준이 되었습니다.